직집을 하면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도 실수 없었던 게 제가 과부예요. 남편이 제가 40세 때 자다가 심정지가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죽기 전에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가진 것도 워낙 없었고 생활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친구 일을 도와주러 공사 현장을 며칠 왔다 갔다 하더니만 예고도 없이 자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결혼하고 남편과 사는 15년 동안 남편을 볼 때마다 느낀 게 어쩜 사람이 나약해도 저렇게 나약할 수 있는가였어요.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카센터에서 일했었는데 매일 술만 먹고 아침에 출근을 제때 안 해서 잘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도 안 구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저한테 빌부터 살았죠. 결혼 초반에는 저도 남편에게 잔소리도 해보고 싸워도 봤죠. 애도 있는데 나가서 좀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오히려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큰 소리치고 매일 가게에 와서 할 일 없이 기웃거리다가 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나가 술만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저도 지긋지긋해요. 아들한테 더 나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살았지만 어느 땐 저런 인간이면 아버지라도 없는 게 낫지 않나 싶어 매일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는 했어도 맹세코 남편이 일찍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아들이라면 끔찍했기 때문에 아빠로서는 잘했거든요.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지는 못해도 집에서 아들하고 잘 놀아주기는 했어요. 전날 술에 진탕 취해서 들어와도 제가 가게에 나가고 나면 학교에 다녀온 아들 간식도 챙겨주고 저녁도 차려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는 0점짜리 남편이라도 아들에게는 80점은 되는 아버지였어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뭐라도 해보겠다고 그 힘든 공사장까지 나갔으니 자기 딴에는 가장으로서 노력하기는 한 거죠. 남편이 죽기 전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일하러 나간 지 일주일은 지난 것 같은데 저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저는 분명 일당을 받았을 텐데 어째 소식이 없나 싶어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일당으로 받는다고 하더니만 어째 소식이 없어? 내일 진석이 급식비 내는 날이니까 급식비 내게 돈 좀 줘. 결혼하고 아들을 하나 낳고 사는 동안 남편이라고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도 없다 보니 돈을 달라는 말조차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일하러 나간다고 왔다 갔다 하니 저도 돈 좀 받아보자 싶은 마음에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웬일인가, 정말 이 인간이 돈을 주긴 주려는 건가 기대했죠. 아이고,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웬일이래? 진짜 돈을 주기는 하려나 보네. 남편이 돈을 주는 게 워낙 귀한 일이다 보니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봉투에서 돈을 꺼내 몇 번이나 세더니만 꼴랑 10만 원을 줬어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더니 일주일을 나가서 일해놓고 꼴랑 10만 원 주는 거야? 이걸로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남편이 새벽부터 나가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고생해서 번 돈인데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감히 꼴랑이라니.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어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생활비는 무슨 생활비를 주겠어요. 저에게 딸랑 10만 원 던져주고 나간 남편은 그날 꼭두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장사를 하고 들어와 다음날 팔 어묵을 새벽까지 꽂아두고 자느라 남편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잠들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죽어버린 거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몇 년간 남편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만 생각하면 그 인간 팔자도 참 불쌍해요. 가진 것도 없고 술은 좋아했어도 사람 하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으니까요. 젊어서부터 안 그래도 독하고 악착같던 저는 더 지독해졌습니다. 할 수 없었죠. 가난한 데다가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착하고 머리 좋은 우리 아들 하나만 번듯하게 키우자 싶어 돈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 녀석이 장가를 갈 정도로 장성했습니다. 아들은 말만 하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아들 녀석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제 아들 자랑하기 민망하지만 사실 우리 아들처럼 착한 놈도 없어요.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지
남편 그렇게 죽고 나서 지금까지 아들 본인도 힘들었을 텐데 단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야 나가서 일만 하고 돈만 벌어 살기 바빴지 아들에게 정말 해준 게 없었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미안해서 저는 아들이 돈 걱정만은 안 하고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은 한 번도 안 밀리고 또박또박 줬어요. 아버지도 없이 크게 한 것만으로도 자식에게 미안한데 돈 걱정까지 하면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놈이 얼마나 기특한지 공부하느라 잠도 잘 못 자는 녀석이 항상 새벽이면 일어나 함께 어묵을 꽂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저녁이면 가게에 들러서 가게 문을 닫는 걸 도와줬어요. 더군다나 그 힘든 공부를 하면서도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히려 저에게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제가 가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옆에 불쑥 와서 제 앞치마에 돈 봉투를 불쑥 집어넣었습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 저는 뼈저리게 이해해요. 제 아들이 딱 그렇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아들이에요. 만약 우리 아들이 부모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제 아들은 지금보다 더 잘 됐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는 잘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까지 내내 고등학생들 과외를 했었는데 그 과외 학생 중 한 여학생이 제 아들을 좋아해서 쫓아다녔나 봐요. 그 덕분에 제 아들하고 같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악착같이 공부해 대학까지 따라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고 난 뒤였어요. 아들이 복학하고 나서 둘이 더 가까워져서 친하게 지냈는데 알고 보니 둘이 좋아서 사귀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과외 학생이었던 여자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제 분식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학생들이 많은 점심시간이었는데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가게에 들어와서 떡하니 앉아 음식도 시키지 않은 채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 물을 떠서 컵을 건네며 주문하시라고 친절하게 대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다짜고짜 저에게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파는 이런 더러운 음식을 누구더러 먹으라고 주문을 하래? 마치 제가 못 먹을 걸 권하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는 미간을 구기면서 제가 만든 음식이 더럽다며 제가 건넨 컵을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쨍그랑 물컵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무례한 남자의 태도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남자가 제 얼굴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인 줄은 진작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아휴, 대학만 잘 나오면 뭐래? 일단 집구석 안 봐도 뻔하지. 남자는 제 가게를 여기저기 훑어보더니만 혀를 끌끌 찼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제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까지 오는 사람이 아닌데 내 딸년이 남자한테 눈이 돌아서 말을 안 들으니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쪽도 남편 없이 평생 가게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았으니 알 거 아니에요. 내 딸이 어떤 딸인데 난 절대 우리 딸 이 코딱지만한 분식집이나 하는 집 아들내미하고 만나기는 절대 못 두니까 지금 당장 헤어지라고 해요. 안 그러면 그쪽 아들 창창한 앞날 내가 막아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살면서 별의별 손님들을 다 보고 살았지만 살다 이런 일까지 당할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애가 무슨 언론사 대표 딸이라는데 잘 살아도 많이 잘 사나 보더라고요. 집안에서 미국인가 어디로 유학을 보낼 생각이었는데 제 아들 때문에 자기 딸이 유학 안 가겠다고 하는 통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요. 볼 것도 없는 놈 도대체 뭐가 좋다고 유학까지 포기하고 결혼하겠다나 뭐라나. 내 딸이지만 순진하고 착해 빠져서는 남자가 이용하는 것도 모르고 다 퍼주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집구석에 시집이라니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남자 말에 따르면 아들과 여자친구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남자는 그게 못마땅해서 분식집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당장 제 아들에게 자기 딸 옆에서 떨어지라고 하라네요. 저기요, 듣고 보니 기가 막히네요. 내 아들이 이용하기는 누구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내 아들 절대 여자 이용하고 그러는 애 아니에요. 사실 저는 결혼이고 뭐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마치 자기 딸을 이용해서 만나는 것처럼 말을 하니 그게 화가 치밀더군요. 매일 여기 서서 떡볶이만 만들고 있는 양반이 아들이 나가서 뭘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휴, 더 말 섞기도 싫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둘이 떼어놔요. 안 그러면 아줌마도 여기서 더는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살다 살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날 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가게 문도 대충 닫고 집에 들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중고등학교 내내 수제소리 들어가며 전교 1, 2등을 놓친 적도 없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수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게 어디 쉽나요? 그런 대단한 내 아들을 가지고 재수없는 소리나 짓거리니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번듯하기라도 한 부모였으면 최소한 내 아들이 그런 취급은 안 받았을 텐데 이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앞길이 창창한 내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상의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얼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요. 그러자 아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저에게 한 말까지는 아직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들은 속상한지 깊은 한숨을 연신 몰아쉬었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대표님이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도대체 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진아랑 이미 헤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들은 이미 그 여자친구와 헤어졌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 대표라는 사람 때문에 제 아들이 견디지 못하고 좋아하는 여자랑 헤어진 것 같아서요. 우리 집이 분식집이나 하고 가난해서 그 집에서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헤어지기로 한 거야? 저는 아들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20대인 어린 제 아들이 집안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요. 그 와중에 더 속상한 건 아들의 행동입니다. 지금 제일 힘들고 아픈 건 아들일 텐데 아들은 혹시나 제가 마음 상하기라도 했을까봐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진아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헤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진아랑 헤어지고 싶어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사실 군대 제대하고 저도 외롭고 힘들어서 진아 잠깐 만났던 건데 진아 부모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올 줄은 몰랐죠 뭐. 그 여자친구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너도 결혼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들은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제가 제 아들을 모르겠습니까? 외롭고 힘들다고 대충 여자를 만날 아이가 아닙니다. 제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결혼 생각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진아 과외하면서 진아 아버님을 몇 년을 봤는데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면 저도 장인으로 싫어요. 아들은 단호하게 여자친구와 더 진지하게 만날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런 장인이라면 본인이 더 싫다고요. 1년 넘게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본인들이 서로 싫어져서 헤어진 것도 아니니 그 마음이 괜찮을 리 없었죠. 저는 애써 돌려 말하는 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대표라는 남자가 이상한 거지 제 아들은 절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 아들의 진가를 알지 못하는 집안이라면 저도 그런 집안에 제 아들을 장가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말이 맞아요. 아직 나이도 어린 아이들 일에 그 정도로 참견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안이면 저도 싫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아들은 점점 더 완벽한 남자로 성장했어요. 진아라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아들도 마음을 다잡았는지 취직 준비에 더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일 이후로 달라진 건 아들뿐이 아니에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생계를 위해 지금까지 한 동네에서 오래되고 작은 분식집을 간신히 운영하며 아들 하나 보고 살았지만 더는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조금 더 번화가 동네로 가맹점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물론 분식집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큰 결심이었어요.
그동안 내내 혼자 손님을 상대하다 분식집 규모를 조금 넓혀가면서 제 여동생을 채용해 함께 일했습니다. 가맹점이다 보니 배달도 많아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새로 시작한 분식점이 자리도 좋고 번화가라 전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됐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에 하던 가게보다 매출이 5배 올랐어요. 아들도 취직했고 가게도 장사가 잘 되니 여러모로 전보다 훨씬 사는 게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맘때는 세상 걱정할 게 없으니 평생 이렇게만 살아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침마다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거기다가 제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똑똑한 데다가 마음씨도 착해서 돈을 버는 족족 알뜰하게 모으더니만 30대 중반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샀어요. 제 인생에 집을 사기는커녕 평생 아파트는 꿈도 못 꿔봤는데 아들 덕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다 살게 됐습니다.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 아들이지만 착해도 너무 착한 게 아파트로도 모자라 이제는 건물까지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제가 돈 열심히 모아서 어머니 건물 사드릴게요. 더는 분식집 안 하고도 편하게 먹고 사실 수 있게.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해서 그 대단한 직장에 들어가 준 것만으로도 어미로서 너무 고마운데 아파트의 건물이라뇨. 저는 아들의 말만 들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집도 너무 고마운데 건물은 무슨 건물이야. 엄마는 이 좋은 집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매일 회사 집만 하는 것도 안쓰러워 죽겠는데 이제는 여자도 좀 만나고 장가 갈 생각도 해야지. 걱정하지 말고 연애해 아들. 엄마가 집 사줄게. 그동안 회사 일에 열심히인 아들을 보면서 대견하고 기특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대학 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아들은 통 여자를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아무리 바빠도 여자는 좀 만나야지. 엄마 주변 사람들이 선자리 소개해준다고 난린데 선 한번 볼래? 안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아들 선자리 알아봐준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학교 선생이다 간호사다 여기저기서 연락은 많이 오는데 선의와 당사자인 아들 생각이 중요하니 저는 아들만 좋다고 하면 바로 참한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은근슬쩍 아들 생각은 어떤지 떠봤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놀랍더군요. 이 녀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더라고요. 작년에 친구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가 있는데 최근에 좀 더 가까워져서 사귀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어떤 친구냐고 꼬치꼬치 물었지만 아들은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라면서 말을 아꼈어요. 궁금한 건 많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고 해도 아들이 받은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괜한 참견하고 싶지 않아서요. 착하고 책임감 강한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싶기도 하고 때가 되면 다 저에게 이야기할 테니 얌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부모 마음이라는 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기는 여간 힘든 게 아니더군요. 연애하는 기간이 슬슬 길어지자 저도 모르게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자꾸만 여자친구 이야기를 묻게 됐어요. 저도 주책인 게 나이는 몇인지 뭐라는 친구인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들도 벌써 30을 훌쩍 넘겼으니 여자친구 나이가 좀 어렸으면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직장도 좀 탄탄했으면 좋겠고요. 아들에게 겉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속물 같은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좀 신기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물가도 워낙 비싸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척척 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아들이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도우며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며느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여자친구가 아들보다 3살 어리고 일반 작은 회사에 일한대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네일아트도 배우러 다닌답니다. 아직 직접 만난 건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들은 바로는 괜찮은 아이 같아 보였어요. 나이도 둘이 딱 좋고 생활력도 있는 게 제 아들과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았죠. 최근 들어 제가 자꾸만 여자친구 이야기를 물어보니 아들도 제가 장가 가기를 원한다는 걸 눈치챘는지 한번 분식집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도록 빨리 데리고 오라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사실 진작부터 보고 싶었다고요. 제 아들이지만 애가 빈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역시나 저와 이야기한 게 마음에 걸렸는지 며칠 뒤 바로 가게로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만날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침에 여동생한테 가게를 잠깐 맡기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미용실까지 갔다 왔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초라하고 없어 보이면 며느리가 안 좋아할 것 같아서요.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불이 나게 가게로 향하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꽃집 아가씨가 성을 내며 가게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가씨한테 가서 아는 체를 했습니다. 제 인기척에 놀란 꽃집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인사를 꾸벅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순한 꽃집 아가씨가 웬일로 이렇게 화가 났대? 무슨 일 있었어? 그게요. 조금 전에 젊은 아가씨 손님이 왔었는데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더라고요. 핑크 수국으로 다발을 해달라고 해서 다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꽃다발이 비싸다고 연신 난리를 피면서 돈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원래 수국이 좀 비싸다고 했더니만 됐다고 그냥 다른 걸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가 옷가게도 아니고 꽃집에 와서 기껏 만든 꽃다발을 비싸다고 바꿔달라는 게 말이 돼? 꽃집에 젊은 아가씨 손님이 왔는데 꽃다발을 만들기 전에 금액을 이미 다 말해줬는데도 막상 다 만들어줬더니만 금액이 비싸다고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했대요.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무조건 꽃다발 비용을 깎아주던지 다른 걸로 바꿔달라는데 젊은 사람이 막무가내더라고요. 자기 약속 시간에 늦는다고 빨리 달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나더러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 하면서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맞느냐고 하더라니까요. 순간 저는 제가 당한 일도 아닌데 화가 치밀었습니다. 10년 전 제 가게에 찾아왔던 남자가 떠올라서요. 멀쩡한 제 음식을 가지고 오래되고 낡은 가게라 먹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무례한 인간이요. 사람이라는 게 참 별것 없이 똑같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학벌이 좋든 안 좋든 돈이 많든 적든 인성이 제대로 되어야 사람 대접 받는 건데 같은 말을 해도 무례하게 함부로 짓거리는 것들은 아주 한꺼번에 잡아다가 혼쭐을 내줘야 해요. 아이고 젊은 애가 아주 상식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미 꽃다발은 다 만들었으니 어떡해요. 못 팔면 더 손해인데. 그냥 10,000원 깎아줬어요. 어이구 몇천 원도 아니고 10,000원? 무슨 그런 게 다 있냐. 우리 꽃집 사장 오늘 고생했네. 이따 가게 정리하면 놀러와. 내가 떡볶이 쏜다. 저도 가게를 오래 했다 보니 한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매일 보다 보면 다 내 가족 같아요. 서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도우며 살다 보면 그게 다 가족이죠 뭐. 진짜요? 너무 좋아요. 이따가 꼭 갈게요. 근데 사장님, 오늘 약속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예쁘신데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오늘 우리 아들 여자친구 놀러 오기로 했는데. 그럼 나 가볼게. 이따 꼭 와요. 아무리 가족 같아도 그렇지 약속이 있었는데 괜히 길거리에 서서 수다나 떨다가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에 늦을 뻔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분식집에 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껏 웃으며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좀 있었어요. 아들 여자친구와 인사를 하는데 글쎄 아들 여자친구가 저에게 주겠다고 꽃다발을 준비했더라고요. 그것도 핑크 수국 꽃다발을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차갑게 굳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 꽃집에서 만난 사장과 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꽃다발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어디서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자신이 먼저 분식집에 들어와서 이모를 도와주는 사이에 여자친구가 근처에서 사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뒷골이 쎄했습니다. 조금 전 꽃집에서 만난 사장이 말했던 개념 없는 아가씨가 바로 아가씨의 여자친구인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말은 나이도 좀 어리고 직장도 탄탄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아가씨를 아들이 데려오더라도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아들이랑 평생 살아야 하는 건데 아들이 골랐으면 제가 참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아들을 믿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딱 한 가지 제가 허락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인성 문제예요. 다 큰 성인이 기본적인 개념도 없고 예의도 없다면 그건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가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진상을 부리고 싸가지도 없이 구는 아이라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꽃집 사장에게 전화해
잠깐 우리 분식집에 와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 진상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제가 선을 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약 꽃집 사장이 아들 여자친구를 보고 그 진상이 맞는다고 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었죠. 그런데 그날 분식집에서 잠깐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우려했던 것만큼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성격도 너무 밝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저와 아들을 챙기며 장사를 하는 제 동생까지 챙기는데 애가 참 싹싹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본 모습이 그 아이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여자애고 저한테도 싹싹하게 자라니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쯤 되니 제가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에 꽃집이 그 집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상황을 내가 본 것도 아니니 괜히 앞서서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결혼하겠다고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소소하다면 소소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익숙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문 앞에 서서 연신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이 차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차를 샀대요. 아들 앞에서 티는 안 냈지만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차를 샀다는 건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들이 산 차가 제가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다는 겁니다. 회사까지 지하철 잘 되어 있다고 차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차는 왜 샀어? 거기다가 이 차 외제차 같은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네 나이에 첫 차로 타기에는 좀 고가 아니니? 아들이 벌어서 알아서 산 차지만 그래도 평소 아들의 씀씀이를 생각했을 때 좀 고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본인도 좀 부담스럽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도 아직 차는 필요 없다 싶은데 여자친구가 우리 나이에 매일 뚜벅이로 데이트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나오면 어차피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큰마음 먹고 샀어요. 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들 여자친구가 차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나이도 있는데 차 없이 데이트하는 게 좀 힘들다고요. 사실 같은 여자로서 아예 이해 못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둘 다 30대고 직장인인데 데이트할 때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싫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고가의 차까지 살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반신반의하던 차다 보니 저도 괜히 아들에게 말이 곱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할부라도 이렇게 비싼 차를 사? 아휴, 나도 모르겠다. 젊고 똑똑한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는 괜히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마음에 자꾸만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성과금 나온 게 있어서 보태서 산 차라 할부 많이 안 내요. 그래도 오래 끌 생각으로 고민해서 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로서는 걱정됐습니다. 저희 또래 아들 둔 부모라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내 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여자 잘못 만나면 다 말짱 꽝이라는 걸요. 아들들이야 장가가면 남의 집 가장 되는 건데 제가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뭐 하겠어요. 아들놈은 며느리 치마폭에 휘둘려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고 며느리는 무슨 말만 해도 참견하는 거라고 싫어할 게 뻔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며느리도 참하고 똑부러지는 애가 들어와야 하는데 결혼도 하기 전부터 남자친구한테 외제차를 사라고 부추기는 여자애를 믿어도 될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들이 예고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결혼은 아들이 하는 거지만 아직 며느리 될 애에 대해 저는 잘 알지 못하니 갑작스럽긴 하더군요. 그러던 중 어영부영 상견례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돈 뗄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상견례 장소를 결정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우리 집이나 사돈 뗄 집이나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동네에서 상견례를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될 애가 하는 말이 상견례는 무조건 강남에서 하고 싶답니다.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상견례는 강남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은 제가 강남으로 알아보고 그냥 예약할게요. 예비 며느리 사는 동네나 우리 동네나 다 거기서 거기라 사는 게 뻔해요.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깥 사돈도 일반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동네 작은 건물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고 안 사돈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동네 오래 살다 보니 며느리 사는 동네 웬만한 집값은 잘 알아요. 사는 게 우리 집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며느리 될 애도 보면 약간 경제관념이 없고 허세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사돈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돈, 이 식당 괜찮죠? 저는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왔었는데 고급스럽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사돈도 장사만 하시느라 바빠서 이런 데 못 와보셨을 것 같아 여기로 예약하라고 했어요. 제가 분식집을 한다고 좋은 식당을 못 가봤을 것 같은지 안사돈은 은근슬쩍 저를 내려다보면서 미묘하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더라고요. 식당이 고급스럽고 좋긴 한데 너무 머네요. 동네에도 이런 좋은 식당 많은데. 저도 저인 게 며느리 될 애가 100%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말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제 말투에 아들도 당황했는지 연신 옆에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한 소리 더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애들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우리 사는 동네가 애들 직장이랑 멀지 않아서 출퇴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근처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인데 어떠세요? 집이라는 게 가깝고 멀고보다 미래를 생각해서 좀 널찍해야죠. 저기 사돈, 이왕이면 애들 신혼집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안에 들어갈 혼수를 준비하니까요. 원래 상견례 자리에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저도 상견례가 처음이라 주변 사람들한테 대충 물어보고 나오기는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하고 여자가 혼수만 해오는 문화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 양가 합의해서 결정한다는데 바깥 사돈은 집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집을 다 준비할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이야기해봐야 괜히 서로 의만 더 상할 것 같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 앞으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보니까 그 돈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웬만한 아파트는 한 채 사겠더라고요. 5억.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남편 죽고 평생 분식집 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에요. 이 돈을 모으면서 힘든 순간도 당연히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돈으로 아들 앞으로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사줄 생각에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돈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해댔어요. 딸애한테 듣기로는 지금 사돈이 사는 아파트가 우리 이서방이 산 거라고 하던데 그 아파트가 아마 지금 팔면 10억 넘는다죠. 그 돈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사지 않겠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턱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 대래가 제가 사는 집에 대해 자기 부모님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나가는지까지 알아보고요. 황당한 저는 아들을 슬쩍 바라봤어요. 이 상황을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요. 역시나 아들도 당황했는지 며느리 대래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며 미간을 구기더군요. 왜? 그 아파트 계약금도 자기가 냈다며. 그럼 오빠 위해서 좀 팔 수도 있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어머니 집을 왜 팔아?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좋게 넘어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사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 신혼집으로 5억에 해주겠다고 이미 다 말했는데 여기서 제가 사는 아파트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사돈은 혼자 사시는데 그렇게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결혼해서 애들 생기면 당연히 서울로 이사 가야 하는데 이왕 해주는 거 사시는 집 팔아서 조금 더 나은 집으로 가는 게 낫죠. 도대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아들 가진 사람이 죄인이라도 되는 거예요. 5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집을 마음대로 팔라 말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가 생기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 한다는 법이라도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야. 애들 교육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죠. 우리도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어도 애 학교 다닐 때는 힘들어도 서울에서 보냈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어쩌죠? 우리 아들은 경기도에서 내내 학교 나왔어도 서울대만 잘만 들어갔는데
사돈 말하는 꼬락서니가 하도 듣기 싫어서 저는 아들 자랑으로 마무리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둘 다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서울이 좋으면 자기들이 돈을 보태줄 것이지 저더러 사는 집까지 팔아서 주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때였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장인 장모님,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어머님 사시는 집 어머니 명의고 대출도 어머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 집은 제가 산 게 아니라 어머니 집이에요. 이보게 이서방, 그 집이 사돈집이라는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아들 하나인데 결혼할 때 미리 정리해서 도와주면 더 좋다는 소리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지경이라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결혼시키면서 사돈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려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라 이런 모욕까지 당하는 건가 싶어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저기요. 사돈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하는데요. 제 집은 말 그대로 제 집입니다. 저 홀시어머니라고 앞으로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일절 도움 안 받고 혼자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러려면 내 집은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아들 결혼할 때 주려고 저 나름대로 힘들게 5억 준비한 건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저는 더는 못 도와주니까 사돈들이 좀 도와주시죠.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을 어떻게 다 합니까? 사돈도 딸랑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시는 집 좀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해주세요. 이미 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아무리 사돈이 될 사이라고 해도 저렇게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은 상대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예비 사돈도 기분이 상했는지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 참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애 아파트 하나 사주면서 생색 더럽게 내네.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이렇게 예쁜 딸 데려가면서 나더러 집값을 보태라니 완전 도둑놈 심보구만. 에이 됐어. 우리 그냥 파혼합시다. 난 내 딸 이렇게는 못 보내.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도둑놈 심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먼저 파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저 집구석이고 어차피 저도 저런 집안과 사돈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쁘고 귀한 딸 저한테 파시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돈을 더 내라고 하세요. 누가 보면 제가 며느리를 돈 주고 사오는 줄 알겠어요.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말 다 안 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에 집값으로 5억이면 충분하지. 본인들은 일도 안 보태겠다고 하면서 나도록 집을 팔라니 도둑놈은 내가 아니라 사돈들이죠. 하여, 이 옆에 내가 말하는 것 좀 봐. 동네 구멍가게 나고 홀시어머니 주제에 아들 장가 보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주 염치가 없네. 뭐야? 구멍가게 홀시어머니? 상견례는 점점 더 막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쌍욕이라도 퍼부어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런 인간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저보다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장인 장모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죄송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파혼할게요. 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 파혼? 말도 안 돼. 내가 오빠랑 파혼을 왜 해? 나 파혼 안 해. 아니 못해. 사실 나도 너랑 결혼하는 거 고민 많이 했어. 그래도 서로 많이 좋아하니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하고 잘 살겠지 싶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장인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결혼 절대 안 해요. 당장 사과하세요. 아들은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예비 사돈과 며느리를 노려보며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30년 넘게 키우면서 저렇게 화가 난 건 처음 봤어요. 그 모습에 예비 며느리도 놀랐는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아들의 팔에 매달리더군요. 오빠, 무섭게 왜 그래?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사과도 하고 그냥 경기도 아파트에 가서 살게. 그러면 되지? 우리 결혼하는 거잖아. 그치?
며느리는 아들에게 애원했습니다. 파혼은 절대 안 된다고요. 아, 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저 여자한테 사과를 왜 해? 됐다 됐어. 애초에 홀 시어머니라는 소리 들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응, 그냥 파혼해. 상견례는 결국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데리고 식당을 나왔고 예비 며느리는 울면서 자기 부모에게 끌려 나갔어요. 에휴, 이래서 홀 시어머니 자리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저것 봐. 결혼도 하기 전부터 며느리를 쥐잡듯 잡으려고 하잖아. 주차장에서 각자 갈라서는 와중에도 바깥 사돈 자리가 막말을 퍼붓자 화가 난 아들은 창문을 열고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여자친구의 아버지고 어른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괜찮냐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저 때문에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사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결혼 고민 많았어요. 이렇게 정리된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많았다는 아들의 말에 안쓰러워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이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새벽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글쎄 아들 여자친구와 그 부모가 새벽부터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안에 들어온 사돈들은 고개를 바짝 숙이며 저에게 사과했다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결례가 많았습니다. 하나뿐인 딸내미 시집 보낸다는 게 아무래도 너무 아깝고 서운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함부로 나왔어요. 저희가 하나라고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철이 없습니다.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사돈.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돈들이 똥줄이 타서 저를 찾아온 거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입이 참 무거워요. 아들이 저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될 애랑 사귀는 동안 일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애를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좀 나이에 비해 철이 없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애가 문제가 있는 애더라고요. 20대 때 명품에 빠져 신용카드를 만들어 몇 개를 가지고 돌려쓰다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부모가 한 번씩 싹 다 갚아준 적이 있대요. 그때 약속한 게 절대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명품을 사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을 만나는 동안 그 낭비벽이 도져서 또 부모님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놓고 또 카드를 돌려쓰면서 생각 없이 돈을 쓴 거죠. 그러다 아들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답니다. 이러다 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고요. 부모님이 알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아무래도 상황이 심각한 것 같으니 아들이 바로 카드값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했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답니다. 못 갚은 게 웬만한 빌라 전세금이었대요. 더군다나 문제는 갚을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었답니다. 이 정도로 대책이 없는 여자라는 걸 그제야 안 아들은 헤어질 결심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도 며느리 될 애가 아들에게 사정사정했답니다. 잘못했다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대요. 그래도 아들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그 애가 임신했다고 했답니다. 제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요. 내가 갑자기 오빠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계속 이런 상태로는 살 수가 없잖아. 오빠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나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게. 초음파 사진을 건네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 여자를 버릴 수는 없으니 결혼도 약속하고 며칠 뒤 그 빚을 다 갚아줬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함께 산부인과에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애가 유산됐다고 연락을 해서 아들이 걱정돼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를 않았답니다. 좀 쉬고 싶다고요.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며느리 될 애가 다녔다는 산부인과에 찾아갔답니다. 며느리 될 애가 건넸던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며느리 이름의 산모가 아예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초음파 사진은 그 병원에서 찍은 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미리 당근에서 초음파 사진을 사서 준비한 거랍니다. 카드값을 아들이 안 갚아준다고 하면 임신했다고 하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소름이 온몸에 돋았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아들은 곧장 며느리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병원에서 잘못 이야기한 거라고 우기더니 그 병원 초음파 사진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자 그년이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게 안 하면 오빠가 나 버리고 갈 것 같아서. 내가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제발 오빠 나 버리지 마. 오빠가 나 버리면 확 죽어버릴 거야. 거기까지만 들어도 제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겠더군요. 그 여자애는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간 애였어요. 아들은 그때까지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애만큼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일을 당하고도 다 안고 결혼하려고 했대요. 결혼만 해주면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인사도 하고 상견례까지 하기로 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든 파혼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애가 자신은 그냥 놔줄 것 같지 않아 특단의 조치를 했답니다. 아들이 어젯밤 변호사 친구랑 통화하는 것 같더니만 그 정신 나간 년을 혼인 빙자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나야 내가 바보같이 걔한테 이용당한 거지만 우리 어머니까지 호구 취급당하게 할 수는 없어서 내가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나한테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 다 혼인 빙자로 고소하고 카드값도 청구하겠다고 했어. 아들은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했는지 그 못된 년과 부모에게 끝까지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 못난 인간들이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무리 정신 나간 신용불량자 딸이라도 혼인 빙자로 고소당하게 하기는 싫었나 보더군요. 저는 그년과 부모에게 사과는 됐으니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럼요.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을 거예요. 너 이서방 아니 이 친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알았어? 자기 부모가 저에게 허리까지 숙이고 사과를 하는데도 정신 나간 년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 파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서요. 저야 지금도 제 멀쩡한 아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왜 그런 정신 나간 애를 만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쩌겠어요. 그냥 인생 공부 크게 했다고 생각해야죠. 아들은 그 이후 자기에게 여자복은 없는 것 같다고 아예 결혼은 포기한 것 같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제 아들에게도 인연이 나타날 거라 기대해요. 여러분께서도 저와 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응원하는 글 많이 남겨주세요. 두서없이 주절거리며 써내려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남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좋은 남자라고 자부합니다. 비록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은 평범한 가정의 첫째 아들이지만 연애하면서 제가 봐온 남편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심성이 깊고 고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누구는 나쁜 남자가 더 매력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주 예전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착한 남자를 선호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면 멍청하다고 말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는 데 있어서 결국 끝까지 오래 남는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던 보호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2주에 한 번씩 가장 가까운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호소 봉사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이미 그 보호소에서 봉사를 한 지가 3년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봉사 같은 게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서투르기도 했는데 그런 저를 옆에서 성심성의껏 도와준 것이 남편입니다. 이 아이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너무 갑자기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멀리서 눈을 천천히 마주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게 좋아요. 아, 네,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보호소에 개가 수십 마리는 있었는데 남편은 강아지들의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살 정도 되었는지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냥 저와 같은 봉사자가 아무리 오랜 시간 봉사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섬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지 그게 참 새로워 보이더라고요. 제 주변에 나쁜 사람만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다니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유기견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아까 말했듯이 제 이상형은 착한 남자였으니까요. 남편은 고졸이었지만 그런 건 제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내가 평생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저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며 사위로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너 제정신이니? 어떻게 고졸이랑 결혼을 해? 고졸이랑. 그리고 요즘 시대에 고졸이 말이 되니? 요즘은 돈 주고도 대학을 간다던데. 아니 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고졸이야? 그 집안도 부모도 다 알만하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부모님, 특히 엄마의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이유는 집이 풍족하지 않고 남편이 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아주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잘 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랑 하나뿐인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거 못 가져본 적이 없었고 하고 싶은 공부 못 해본 적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늘 끼리끼리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이 별로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언니는 확실히 저희 부모님이 딱 좋아할 만한 결혼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던 언니는 주변의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형부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성형외과는 특히나 돈 많이 벌잖아요. 언니가 결혼하겠답시고 형부를 데려왔을 때 형부가 성형외과 의사라는 소리를 들은 부모님 입이 기쁨으로 잔뜩 벌어지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성형외과 의사라고 공부 열심히 했네. 어쩌다 우리 은혜랑 만났대? 잘았네. 얼른 숟가락 들게. 내가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정성껏 준비해봤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 제 남편을 소개해드릴 때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날 형부는 저희 집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비싼 와인도 대접하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음식들을 먹고 그 자리에서 결혼 허락까지 받은 다음에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음식은커녕 사과 몇 조각 차려져 있는데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엄마의 질문은 다분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지를 어떻게 만났다고? 그럼 자네 대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릴 생각인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있고? 참고로 우리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고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은지 학벌이 좋지 않은가? 은지 정도면 다른 집안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자네여야 한다길래 드리는 걸세. 근데 난 자네가 영 탐탁지가 않아. 내 말 알아들었지? 남편은 잔뜩 홀대만 당하다가 부모님의 싸늘한 눈초리 아래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섭섭했지. 섭섭하기. 내가 부모님이어도 나 같은 놈한테 너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키운 딸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 여러모로 많은 생각 들었을 거야. 두 분한테 너무 화내지 말고 난 다 이해하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웃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기분 상한 사람 남편일 텐데.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남편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금 남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날 거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남편이 봉사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애를 할 때 저를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헤어짐 없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하도 울면서 결혼 허락을 구하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택도 없었죠. 사람이 착한 게 문제야? 이 세상에 안 착한 사람이 어딨어? 격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 집만큼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평범한 정도로만 갔어도 내 이렇게까지 말을 안 한다.
내가 뭐 너희 언니처럼 사짜 직업이랑 결혼 안 했어? 하다못해 집이 잘 살든가 그게 아니면 능력이라도 있던가. 집도 못 살아 직업도 일반 회사원이야. 그리고 내가 인류 대학 나오는 사람 데려오라고 했어? 걔나 소나 다 대학 갔는데 너는 뭘 믿고 고졸인 그런 놈이랑 결혼을 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난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하니까 당장 헤어져. 엄마는 죽어도 결혼 허락 못한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순간 저도 욱하더라고요. 엄마, 내 결혼을 왜 엄마 의견 맞춰서 해야 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자식 앞길 위한다 치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이해 안 되고요. 엄마가 정 못 굽히겠다면 짐 싸서 나갈게요. 그럼 되죠? 솔직히 일부러 세게 나간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포기할까 하고요. 근데 역시 저 낳아주신 저희 엄마답더라고요. 엄마는 자식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한다며 노발대발 하시더니 친절하게 짐까지 다 싸주셨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이걸로 너랑 나는 인연 끝이다. 다신 집에 돌아올 생각 마. 사실 거기서 저도 포기해야 했어요. 엄마를 생각했더라면. 그런데 그땐 너무 젊었고 제 감정이 우선이었던지라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더군요. 전 다음날 짐을 싸서 편지 하나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부모님이랑 잠시 따로 살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작은 원룸을 잡아서 살았고요. 그러기를 3개월 정도 저는 예상치 못했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조심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쩌다가 임신이 된 건지 저도 남편도 몰라서 너무 당황했죠. 남편은 기쁜 듯한 기색도 있기는 했으나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 믿으라고 내가 어떻게든 다 하겠다면서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서 남편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약 10달 뒤 출산을 하고 나서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거의 1년 만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가 정말 미쳤구나. 품에 아이를 안은 채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제 앞에서 버선발로 뛰쳐나왔던 엄마는 그런 제 행동에 아주 질렸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는 저도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분명 제가 나간 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하셨을 텐데 그래서 엄마 앞에서 미안하단 말만 계속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 널 어쩌면 좋으니. 아휴, 내가 속 터져. 엄마는 한동안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질렀냐며 저를 타박하고 질책하셨어요.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이상 엄마로서도 계속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남편의 사이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을 좋아하지는 않았죠. 남편은 비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와 결혼한 이후로 저보다도 더 친정집을 자주 찾으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됐으니까 오지 말아라. 이런 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매일 쌀쌀하게 저희 남편을 내쳤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는 말이 나한테 진짜 사위는 딱 한 명뿐이다. 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대체 형부가 얼마나 엄마를 극진하게 모시길래 저렇게까지 형부를 좋아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언니랑 통화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건데 형부나 언니나 엄마한테 별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언니, 엄마한테 전화해봤어? 곧 엄마 생일이잖아. 우리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엄마를 챙겨? 엄마는 지금 아빠도 있고 알아서 잘 사시는데. 어? 아니, 그래도 생일인데 챙겨야 하지 않아? 엄마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냥 돈으로 줄 거야. 엄마 돈 좋아하시잖아. 심드렁한 말투에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저는 내심 언니든 형부든 부모님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저랑 남편이랑 직업 특성상 명절을 쭉 쉬는 게 힘들어서 보통 명절 오기 전주나 혹은 명절이 지난 다음 주에 부모님을 뵈러 가고는 했는데 언니랑 형부는 충분히 명절에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서도 1년에 한 번 부모님을 보러 올까 말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언니가 형부를 따라서 이민을 간 상황인데 슬쩍 보니까 이민을 가서도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았어요.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 언니가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해? 그럼 자주 하지. 형부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 왜 물어보니?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엄마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언니나 형부가 자기 생각 안 한다는 걸 알 텐데 왜 저리 목을 매시는지. 그러면서 솔직히 진짜 사위 노릇하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는데 대체 엄마는 왜 그렇게 형부만을 찾는 건지. 아마도 엄마는 자랑할 거리가 필요한 듯 보였어요. 우리 사위가 의사잖아. 내 딸은 변호사고. 그래서인지 이번에 용돈도 팍팍 주더라고. 아, 내가 전에 말했던가? 명품백 사서 보내줬다고. 그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300만 원이나 하대. 그래 이 기집애야, 말했어. 너가 우리한테 직접 매개하고 자랑까지 했잖냐. 내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어. 너 그거 한 번만 더 말하면 10번째야. 그랬니? 아니, 그러지 말고 둘째 사위나 말해봐. 은지가 그러던데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다고 하던데. 봉사활동하다가 만난 사람이라며. 그러면 인성은 좋겠네. 인성은 모르겠고 사위라고 자랑할 구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 애들아, 우리 딴 얘기하자. 집 자체가 좀 살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듯 그 친구분들도 의사, 검사, 변호사 등 공부 어지간히 해서는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좋은 직업을 가진 사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 사이에서 제 남편을 이야기하며 일반 회사원이라서 내세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볼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사위를 다른 사람한테 내보였을 때 직업이랑 사는 것만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사위, 그리고 반대로 자랑할 수 없는 사위로 나누는 것 같았죠. 저희 엄마가 워낙 저런 식이니 오죽하면 엄마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죠.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에게 대놓고 이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예, 은지야. 세상엔 두 등급의 사람이 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내 딸이 하위 등급의 사람과 결혼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런 사위를 내 친구들에게까지 들이밀며 자랑을 해야 하니. 내가 보살이야? 너도 나한테 그런 건 기대 마라. 결혼 허락하고 대접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은지야. 그때 전 정말 엄마한테 단단히 질려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속물일 줄은. 정말 엄마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엄마라고 인정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챙겨주는 거 너무 고맙지만 나는 더 이상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귀한 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우리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당신을 사랑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 착해서 손해를 보는 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저희 친정집 가면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여전히 자기를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 텐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으면서 장모님 하면서 저희 엄마를 챙기려 들었어요. 장모님, 오늘 조기구이가 되게 맛있는데요? 역시 장모님 요리 솜씨 최고예요. 엄마에게 아무리 좋은 말 해봤자 때로는 모진 말까지 하는데도 남편은 여전했어요. 장모님, 제가 형편상 명품백은 못 사드려도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 허리 아프신 것 같길래 안마기 하나 사왔어요. 이걸로 안마하세요. 장모님,
영양제 오늘 안 챙겨 드셨죠? 장모님 빈혈 있으시잖아요. 철분제 꼭 챙겨 드세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엄마 편을 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당장 제 옆에 있는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더 무서웠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그저 괜찮다고 언젠가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면서 괜히 장모님 미워하고 그러지 마. 라며 어른스럽게 저를 달랬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 이런 사위가 있습니까? 하지만 냉정한 저희 엄마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희 남편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습니다. 아주 가끔 언니랑 형부가 미국에서 돌아와 잠깐 집에 들를 때면 일주일 전부터 너네 언니랑 형부가 온다고 그래서 라며 형부와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만 바리바리 만들어서 거하게 상을 차려놓았습니다. 막상 집에 와도 형부나 언니는 엄마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냥 한마디만 해도 엄마는 배꼽 잡고 넘어갈 듯 깔깔 웃으면서 있는 대로 형부를 띄워주고 미국은 힘들지 않냐, 거기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느냐며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걱정을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 반의 반만이라도 제 남편한테 해줬으면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손을 꼭 잡아주었죠. 마치 괜찮다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생일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저와 남편, 언니와 형부가 함께 모인 날이었어요. 저도 언니 얼굴 본 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역시나 이날도 엄마는 형부에게만 온 관심을 쏟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저희 남편을 부르더니 정서방, 자네 과일 잘 깎는다 하지 않았나? 과일 좀 깎아오게 하는 겁니다. 굳이 형부를 놔두고 저희 남편한테 시키려는 엄마 속이 보여 제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내가 할게. 됐어. 너 괜히 하다가 손 베이지 말고 정서방 시켜라. 정서방, 뭐하고 있어? 얼른. 아, 네, 장모님. 제가 맛있게 깎아드릴게요. 저희 남편 아무 말 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과일 깎아가지고 내오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되었어요. 엄마는 뭘 할 때마다 괜히 남편을 시켜 이것저것 하게 했어요. 마치 대놓고 차별 대우라도 하는 듯이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엄마에게 선물을 전달해주는 시간이었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이거 G사에서 나온 그 명품 구두 아닌가? 아니, 내가 이거 갖고 싶었던 거 어찌 알고. 엄마는 역시나 언니와 형부가 준비한 명품 구두를 받고 눈에 띄게 기뻐하셨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희가 준비한 건 언니네가 준비한 거에 비해선 금액적으로 약소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희는 홍삼 세트를 준비해 갔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 생활 형편에 비하면 꽤 정성을 들여 준비한 것이었어요. 허나 저희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못내 받아드는 듯 홍삼을 받더니 저 구석으로 밀어 넣으시더군요. 그래, 뭐 고맙다. 준 거니 받긴 하마. 근데 이런 걸 뭐하러 돈 주고 사오니? 집에 널렸는데. 정서방, 자네가 고른 거지? 아, 네. 에이그, 그럼 그렇지. 엄마의 반응에 언니네 부부도 그렇고 저희 부부의 표정도 한순간에 굳어져 버렸죠. 이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냥 신이나 구두를 매만지는 사람은 엄마뿐이었어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볼게요. 왜 벌써 가니? 내일 이 사람 출근도 해야 되고 저도 일이 있어서요. 언니, 잘 돌아가. 형부,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그럼 그래라. 엄마는 배웅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분명 기분 상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그저 가던지 말던지 니네 마음대로 하는 식이었어요. 그 후 저는 엄마랑 사이가 더욱 안 좋아져
가벼운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쩌다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어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대면대면하게 굴었어요. 허나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엄마와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됐어요. 뭐라고? 아빠가 암이라고? 그래, 은지야. 어쩌면 좋으니? 네, 바로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선 이미 뇌까지 전이 되어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을 쓸 수가 없는 무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어렸을 적부터 그간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슬픔을 참지 못하고 남편 품에서 울음을 토했어요. 그때 아버지 곁을 방문해 보살핀 것도 저와 남편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친구분이 쓰신 편지 읽어드릴게요. 주성철이라는 분이 쓰신 편지네요. 바둑 친구셨나 봐요. 남편은 일부러 아버지 친구들이 쓰신 편지들을 받아 그걸 아버지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주었어요. 또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히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독이는 성경 말씀도 읽어주었고요. 아버진 마지막에 그런 남편의 마음에 고마움을 표시하듯 남편의 손을 꽉 잡다 편히 눈 감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형부 때문이었죠. 워낙에 별로 못 보는 가족 사이라 형부와 별 얘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례식 끝나고 언니네 부부와 저희 부부 모두 엄마 집에 모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허하셨는지 언니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2주일 정도만 한국에 있다가 갈 수 있겠니? 엄마가 혼자 자기가 무섭네. 엄마,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은 일 미뤄두고 와서 얼른 돌아가야 해. 그래, 어쩔 수 없지. 언니가 안 된다 하자 그렇게 엄마가 애써 서운한 표정을 갈무리하고 언니와 형부 부부를 보냈어요. 저는 엄마를 위로할까 하다가 언니가 차키를 두고 갔길래 그걸 전달해 주려고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아마 언니와 형부 부부는 제가 듣고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신발장까지 나갔을 때 형부가 기막힌 말을 하는 게 들려오더라고요. 아니, 2주일이라니 장모님도 너무 생각 없으신 거 아니야? 장례 치렀으면 됐지 무슨 2주일씩이나. 그것도 나까지 있다 가래? 자기가 이해해. 엄마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약한 상태잖아. 그래도 그렇지. 아무튼 이젠 한국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자. 오면 이렇게 또 붙잡힐 것 같아. 나 이런 거 딱 질색이야. 그 대화를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거기에 동조하는 언니의 목소리까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나가 지금 뭐라 했냐며 다시 말해보라고 당장이라도 화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들을까봐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혹여나 상처를 받을까봐요. 나중에 언니에게만 이 일을 얘기했고 나중에 언니가 전화로 이 일을 몇 번이고 사과하긴 했지만 언니에게도 이미 실망이 컸던지라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가 된 엄마를 받아준 건 제 남편뿐이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까 봐서 다 말을 못하는데 정말로 저희 남편처럼 저희 엄마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딸인 저조차도 저희 부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쉽게 엄마 보러 가자고 말도 한번 못 꺼내고 있었던 걸. 장모님 혼자서 너무 외로우시고 적적하시고 그럴 거야. 당신도 나도 바쁘지만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꼭 장모님 뵈러 한번 가자. 라면서 제 손잡고 친정으로 간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게 전부 다인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몰랐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해봤자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뻔할 뻔짜인데 남편은 그저 혼자 있는 장모님이 안쓰럽다고 그렇게 자기 모진 말 듣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저희 엄마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명절 당일 챙기기도 힘든 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살게 된 이후로는 남편이 어떻게든 일정을 맞추어서 연휴 내내 친정집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때도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고 언제쯤 형부나 언니한테서 안부 연락이 올까만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언제 한 번은 참다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괜찮다고 하지만 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엄마, 이제 좀 인정해야 될 때 되지 않았어? 형부 의사인 거 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근데 형부가 의사라서 엄마한테 지금 해주고 있는 게 뭔데? 가끔씩 드리는 용돈? 용돈은 우리 남편도 주고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힘들 때 형부가 연락이나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없잖아. 근데 내 남편은 친딸인 나도 바빠서 엄마 생각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엄마 힘들 거라고 우리가 같이 찾아뵈야 한다면서 나 데리고 친정집 오는 사람이야. 내가 엄마는 고마움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른 적도 있는데 그때마다 내 남편은 엄마 편 들어. 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좀 알아줬으면 했습니다. 제 남편이 평소 엄마를 장모님으로서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려고 하는지, 집에 있을 때도 저보다도 엄마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게 제 남편입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모를 어떻게든 대접하고 모시려고 하는 사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엄마는 이런 귀함을 알 생각조차 안 하는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네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방에 가둬놨을 거다. 그러니 나한테 고졸 출신을 사위로 인정하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난 아직도 내가 왜 못 그랬는지 후회되니까. 정말 엄마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는 여전히 제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딱 그때부터 제 마음속으로 엄마와 연을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왜 그렇게 연락 한 번 안 하냐고, 한 번 정도는 연락을 좀 드리라고 살살 구슬리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연락이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내 앞에서 엄마 얘기하지 마. 남편은 직감적으로 저와 엄마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걸 알았는지 좋은 말로 제가 마음을 풀기를 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나 결혼 생활하는 동안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다 참아 넘겼다고 생각해. 엄마가 나 키워주신 은혜 잊은 건 아니야. 근데 그 고마운 마음과는 별개로 누구보다 잘해주는 당신을 무시할 권리는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없어. 이제 엄마한테 정이 떨어져. 제 남편은 자식인 저보다도 더 엄마에게 살갑게 굴었고 가끔 저희가 형편이 조금 딸릴 때가 있어서 평소 드리던 친정집 용돈도 적게 드리자고 제안을 하면 그러면 너무 죄송하지 않냐고 자기가 어떻게든 하겠다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자기 용돈에서 돈을 빼가지고 맞춰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용돈이라고 해봤자 친구들 한두 번 만나면 금방 사라질 정도로 적은 돈이었는데 그렇게 자식인 저는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사위인 남편만이 엄마랑 연락을 하는 기묘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평소랑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저보고 빨리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죠. 이 시간에 웬 친정집? 무슨 일 있어? 장모님이 많이 아프시대. 그렇게까지 당황스러워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처음이었기에 엄마랑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얼떨떨하게 남편의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본 엄마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죠. 저랑 남편을 보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엄마는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기란다. 사실상 시한부나 다름없어. 네 아빠가 계속 꿈에 나타나더니 내가 보고 싶었던 건가 보다. 성질도 자주 부리고 언제나 꼬장꼬장한 면이 있던 엄마를 봐왔던지라 저는 내심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는 한평생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병이라니. 한국 사람들은 평생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고는 하는데
그 주인공이 엄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 그렇게 미워했던 엄마가 얼마 살지 못한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을 집안에 두고 저 혼자 잠깐 밖에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암에 걸렸대. 언니는 알고 있었어? 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사정상 한국 가기가 좀 어려워서 보러는 못 갈 것 같아. 마침 너 있으니 잘 됐다. 네가 엄마 좀 잘 돌봐줘. 미안하다. 그러긴 할 건데 언니, 엄마한테 전화는 드렸어? 형부는 알아? 엄마가 먼저 전화 와서 한번 연락은 했어. 내가 한국 갈 수 있을 때 연락할게. 은지야, 괜히 네 형부한테 전화하고 그러지 마. 그 사람 바쁘거든. 미안한데 나 지금 좀 바빠서 먼저 끊을게. 그렇게나 엄마가 애지중지하던 형부와 언니는 엄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식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조차 엄마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언니 목소리를 들으니 황당함마저 느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부랑 언니만 부르짖는 엄마가 짜증이 났을 텐데 아프셔서 그런지 처음으로 엄마가 불쌍했어요. 형부가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아끼기에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형부는 절대로 괜찮은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딸인 언니도 그렇고요. 전화를 하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장모님 식사할 거 차려드린다고 주방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내일 저랑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받는 거예요. 라며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엄마도 뭔가 생각이 많아졌는지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뭘 해도 안 입곱게 보면서 한마디 했을 텐데 처음으로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이 해주는 식사를 한술 한술 떴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췌장암의 유명한 의사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병원 저 병원 엄마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죠. 축 늘어져 힘없는 엄마를 보니 괜시리 화가 났습니다. 결국 엄마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건 그 잘난 의사 사위가 아닌 고졸인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자식으로서 엄마의 아픈 모습이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엄마를 미워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먼저 엄마를 찾아가서 딸로서 살갑게 굴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야 될 노릇을 남편이 대신 다 해주고 있었죠. 엄마는 남은 생은 병원에 지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남아있는 힘으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못 가더라도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엄마 집에 가서 모든 시중을 다 들었습니다. 사위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요. 여보, 일도 많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가도 되니까. 아니야, 내가 이러는 게 마음 편해. 장모님도 나 보고 싶어 하시고. 엄마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럼 나만큼 살가운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엄마를 보러 갔어요. 엄마의 얼굴이 많이 말라있더군요. 엄마, 나 왔어. 엄마는 제 말에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자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엄마가 그토록 따뜻하게 남편을 향해 웃은 건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그제야 남편이 제게 했던 엄마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엄마의 웃음을 보는데 한 번은 묻고 싶었던 질문을 이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을 때 엄마 곁에 낮게 앉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리 남편을 싫어했냐고요? 왜 그리 모질어야 했냐고요? 고졸 출신이라 그랬어? 그냥 엄마 마음에 안 들어서?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말을 해봐. 그러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리셨어요.
엄마가 대답을 원치 않았기에 더 물을 수 없었지만 엄마의 약해진 뒷모습에서 저는 엄마의 숨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후회한다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집에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더 심각해진 이후로 엄마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는 얼굴을 해서 그게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친엄마도 아니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장모에게 말입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으면서 몸은 힘들지만 유독 많이 웃었습니다. 남편 덕분에요. 남편이 노래도 불러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엄마는 서서히 본인의 마지막을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이면서도 문득 서럽더라고요. 왜 건강할 때 남편을 싫어했는지. 만약에 진작에 남편을 인정하고 좋아해줬다면 한 가족으로서 셋이 너무나 즐겁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남편을 잠깐 내보내고 엄마에게 원망도 토로하고 팠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엄마를 용서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모질게 대하고 저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던 엄마를 정말 가슴 깊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었어요. 엄마,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지금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가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이 생각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숨을 쉬고 있던 엄마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저와 남편을 보고서는 눈가로 눈물 한 줄기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시 시선을 두더니 남편에게로 눈을 돌린 채 힘없는 팔을 뻗어 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그게 저희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을 부르짖으며 한참 동안 울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느라 바빴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여전히 남편은 기운 없이 굴었습니다. 그런 저는 이후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편지 한 통을 남편에게 건네었어요. 형부도 딸인 저와 언니도 그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저희 남편에게만 남긴 엄마의 편지였죠. 우리 정서방,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 지금껏 나 같은 사람도 장모라고 지극히 아껴준 정서방을 사위라고 생각지도 않은 내가 참으로 바보였어. 모진 말에 마음도 아팠을 텐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장모님 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어찌 이제서야 이리도 가슴에 와닿는지. 장모로서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해주고 매일같이 매몰찬 말만 하고 떠나서 정말 미안하네. 내 죽어서도 정서방 같은 사위가 있었음을 잊지 않을게.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말게. 살아서 정서방에게 진 죄는 죽어서 내가 다 갚을 테니 다음 생에는 꼭 다른 착한 장모의 사이로 태어나서 사랑 마음껏 받게나. 이런 말 죽는 마당에 다 소용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참 고맙고 고마웠네. 마지막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가 우리 딸 곁에 있어서 걱정 없이 떠날 수 있네. 엄마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서야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모양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직 남편에게만 편지를 남겼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엄마가 생각나는지 마음이 울적할 때 하면 그 편지를 꺼내보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을 하고는 해요. 그리고 저도 가끔은 그 편지를 보며 엄마를 생각하곤 합니다. 엄마를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긴 했지만 미우나 고우나 제 엄마이니 그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서 부디 편안하게 지내고 계시라고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많이 웃으시며 저희 사는 거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요. 잘 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겐 아내로서 저희 엄마가 그동안 남편에게 못해준 만큼 제가 더욱더 잘해주려고 해요. 다들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